네,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윤 학생.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잠잠해졌다가 갑자기 또 이태원이나 강남 쪽에 클럽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또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는 클럽에 안 갔으면 좋겠고, 혹시나 갔었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은호 학생은 클럽 가셨나요? 아니요. 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이 언제나 들어올래나 모르겠네. 다른 과목들 중간고사는 봤어요? 아니요. 대부분 그러면 뭐 리포트 제출이나 그런 것도 안 하고요? 리포트 제출로 바뀌었어요. 리포트 시험 안 제출. 보고. 수업 듣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해요? 어, 그냥 편히 푹 쉬어? 네. 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은 하고 싶었던 일들 없었어요?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여행을 못 다니겠구나 요즘. 그게 문제네. 여행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럼 취미 생활 하는 거 없이 그냥 수업 듣고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음, 실험 실습도 없어서 대면 수업도 참여 못 하고 있을 거고, 그쵸? 네. 왜 안 오지? 김대현 학생이 아까 들어왔었는데 아무도 안 오네? 동기들하고 연락은 해봤어요? 아니요. 전혀. 네. 음, 어떻게 수업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민수 학생 오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준기 학생도 왔고, 김대현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어요? 네, 음,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지?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그러나. 아무래도 삶의 활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다들. 집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러나. 어때, 외부 활동 잘 안 하세요? 네. 네, 네. 대부분 그냥 집에서?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네. 답답해요. 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연구실에 앉아서, 강의도 앉아서 하고 있고, 서서 좀 움직이면서 소리도 지르고 해야 되는데, 미안. 소리 지금은 잘 들려요? 네. 음, 네, 네네. 아까보다는 좀 낫을 거예요. 끊기고 그런 거 없죠. 요즘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져서 학교도 만만치 않더라고. 렉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괜찮은지 모르겠네. 오케이, 다 안 오시네. 네 분밖에 안 오셨네요. 김동기 학생하고 유명호 학생은 오늘도 안 오셨고,
한 사람은 아예 빠져나갔는데 누가 안 온 거지? 아, 김의평 학생. 의평 학생은 아예 없네. 어디 갔지? 여하튼 안 되면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도 직접 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야지 성향도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하고 직접 볼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들 내 얼굴만 좀 보면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감안해 주시고 누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아, 김동기 학생?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낯선데? 혹시 올해 5월인데 올해 성년의 날에 성년 되신 분 있으세요? 생일 지나신 분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럼 아직은 만 19세? 네. 됐으면 꽃이라도 한 송이 띄워주려고 그랬더니 아직은 성년이 되신 분이 없다고 하니 있으면은 나중에 조용히 쑥스러우면 톡을 남기세요. 장미꽃을 보내드릴게요. 네, 뭐 앞에 바이오 기술의 이해라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전공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 근데 직접 만나면은 어려운 얘기도 하겠지만 뭐 얼굴 보면서 기본적인 뭐 바이오 분야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요즘 사회 분위기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라든지 뭐 진실이 될 수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그냥 좀 가볍게 다루면은 굉장히 유익한 과목 시간인데 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은 점수도 어, 혹시 점수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공지를 들으신 거 있으세요? 요번 학기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니까 아무리 점수가 좋으신 분은 A를 받으실 거고요. 아무리 안 좋아도 B 이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거에 대해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 조금 바이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클로닝 얘기는 계속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얘기를 한 이유는 DNA라는 거 자체의 조작에 의해서 요 바이오 기술이 시작이 된 거라는 거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이오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나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아니면은 다큐멘터리에서 TV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 근간은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DNA의 조작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게 이제 유전자 변형 생명체예요. 그게 아주 작은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세포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요즘 뭐 삼성바이오에서 세포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거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기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다가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포트로 드렸던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변형된 동물 더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까지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조작의 시작점이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자. 여러분들도 서로 같은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죠. 특정하게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또 존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변화에 의해서 성질도 달라지고 성격 또는 생김새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서 뭐 클로닝 방법 좀 어렵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 하면서 좀씩 가면 될 것 같고요. 김의평 학생 왔나요?
아, 네. 환영해요. 이제 유명호 학생 한 명 빼고는 항상 참석해 주시는 6분은 다 왔네요. 여하튼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에 유전자 이제 뭐 가지고서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 되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이제 세포 배양이에요. 세포 배양. 세포는 뭐 여러분들도 몸에 항상 달고 살죠.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작은 유닛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세포고, 그 세포가 모이고 모여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끼리 모여서 하나의 뭐 기관을 이루게 되고요. 그 기관들이 이제 기관계라는 걸 이루는 거고, 다 합쳐져서 우리 몸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 하나가 잘못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 세포를 우리가 배양을 해서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완전히 발전해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뭐 박테리아나 이스트나 하등한 생물들이죠. 미생물이나 이스트는 동물과 동일한 진핵생물이지만 동물세포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실제 동물세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작된 유전자를 가지고 그런 동물세포에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해서 새로운 기능이나 또는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또는 뭐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병을 유발하지 않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유전자 기술이죠. 뭐 강의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저는 그 강의를 솔직히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을 좀 특정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거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전자 기술 분야에 대해서 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는 강연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뭐 각각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개. 그쵸?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전자 기술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그게 도깨비방망이처럼 모든 요소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어, 조금 과장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부분도 있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그 강연에 대해서. 물론 그쪽에 관심이 있고 전공을 꼭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할 거면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되는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면은 좋은 측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쪽 계통이 뭐 관심이 있고 조금 이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그런 흥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술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는 했지만 약간 부정적인, 저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갖고 있고요. 그 예가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뭐 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항바이러스 약품들을 개발을 하고 바이러스 관련된 뭐 백신도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어, 어느 정도 기일 안에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대답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 남겨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1년이요. 1년 한 명 나왔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죠. 펀딩을 레이즈하고 그거를 가지고 막 쏟아붓고 있어요. 1년. 오케이. 또 다른 사람은 한 4, 5개월? 8개월이요. 4, 5개월. 또 더 짧게 보는 학생도 있어요? 혹시? 1년, 4에서 5개월. 나머지 사람들은 개발이 1년 반이요. 1년 반? 그러면은 네. 지금 뭐 윤학생이나 뭐 대답하신 학생들 의견은 어떻게 됐든 간에 백신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백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사스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코비드 19은 코로나 V2예요. 타입 2거든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다 코로나 바이러스 베이스예요. 메르스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연구 비용으로 50억에서 10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게 2년 전인가? 그렇죠. 뭐 약 2년인가 3년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 수많은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나라에서만 100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개발을 아예 염두도 하지 않았고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예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백신 여러분들도 맞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네. 네.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 있어요, 혹시? 다 한 번씩은 맞아봤죠? 1년에 한 네. 번씩 어떻게 됐든 자이건 타이건 어머니의 손을 네. 끌려서 가든. 저는 초창기에 인플루엔자 백신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연구원으로 병원에서 병원 연구소에 근무할 때 강제로 무조건 맞아야 돼요. 전 직원이. 그때 한번 맞아보고 자의로 백신을 맞은 적은 없어요. 독감 백신은 특히. 다른 백신들은 효과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나 지금 이런 변이가 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의 백신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히 요즘 백신 맞아도 감염되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올겨울에 뉴스 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그 백신에 대해서 변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극복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백신을 엄청 맞았을 거예요. 아기 때부터 해서 2개월 때 맞고 4개월 때 맞고 저도 저희 애를 키우면서 백신을 거의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수도 없이 다양한 종류의 백신들을 맞췄어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들의 백신은 아주 워킹을 잘 해요. 항체를 만들어내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죠. 근데 요즘 바이러스들은 잘 안 돼요, 그게.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학생 있으세요? 그 차이를? 기존의 바이러스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들. RNA랑 LNA 차이 아닌가요? RNA랑 LNA. LNA? LNA가 DNA. 그렇지. 맞아요. 맞아. 네. 잘하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거는 저기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데?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정도의 RNA, DNA 바이러스의 차이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에 의해서 바이러스의 성질이 변하고 사람들한테 감염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바뀐다는 거를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극복을 하고 정복을 할 수 있다라고 오판들을 해요.
DNA 바이러스 계통들은 다 백신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대부분 다 컨트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열하는 바이러스 이름을 들어보세요.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일하게 RNA 바이러스 중에 극복된 바이러스예요. 근데 지금도 백신을 계속 맞아야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감기 바이러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뭐 그것도 RNA 바이러스예요.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수족구 바이러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걔네들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로 어떻게 뭐 하겠다고 하는 정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서 개발이 돼서 백신을 맞고 안전하게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결코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잘 병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이러스 연구가로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 생무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꼭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유용할 수도 있고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반대급부로 그게 위험한 다른 사이드 이펙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바이오 기술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중에서 뭐 벤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그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아무리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고 훌륭한 약이라도 그 약에 반대에 있는 사람도 또는 반대 영향을 받는 그룹도 항상 있다라는 거. 그 바이오 기술의 그게 어떻게 보면 맹점이고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넓은 마음, 넓은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의견에 동조를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바이오 기술의 한계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될 것처럼 일반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에게 한쪽 방향으로 호도해 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기본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강연을 보게 한 거고, 리포트를 쓰시라고 한 거예요. 리포트는 다들 잘 쓰셨어요. 오케이. 뭐 소론이 너무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드린 거예요. 셀 컬처라는 거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PPT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술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직접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암이 정복될 거라고 얘기했던 게 10년 전이에요. 암 잘 알죠? 요즘 암이 정복됐다고 생각하세요? 암 치료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진보했다. 우리는 암을 정복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오답이요. 응? 오답이요. 오답.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암에 대해서 치료제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암에 걸려도 오래 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하는 방식의 여러 약들은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약의 수준도 좋아졌어요. 덜 고통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됐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암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결국 기술이 발달한 거는 맞아요. 어떤 기술? 진단하는 기술. 보통 암을 이제 뭐 3기, 4기까지 나오는데 3기 정도의 발견이 돼도 회복이 어려워요. 사망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은 5년 내 사망률을 따져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1기에 발견한 사람도 5년 안에 안 죽었으면은 암 사망률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암을 극복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결국에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빨라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급진적으로 진보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암 환자의 숫자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연스러운 평가를 했을 때. 늘어나요? 암은 이제 점점 늘어나요. 마치 우리가 대사질환이나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질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단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평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늦게 발견했으니까 치료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제 돌아가시거나 사망을 하시니까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바이오 기술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은 되지만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체의 영역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뭐 클로닝 다음으로 이 부분이에요. 뭐 잘 보이시죠? 그래서 유전자를 클로닝을 했으면은 그 클로닝한 유전자를 활용을 해야겠죠. 인체에 집어넣거나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인체에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동물 세포를 배양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배양 기술이 제가 뽑은 두 번째로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컬처 D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름이 60cm예요. 그래서 얘를 60mm예요. 그래서 60파이라고 하는 플라스크고요. 여기에다 이제 세포를 부착시켜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동물 세포를 배양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한테 무조건 약물을 주거나 약물을 맞은 효과를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약물이 원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 도구가 바로 이 동물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효소나 호르몬, 백신, 면역 조절 인자, 항암제 등의 의료용 치료 단백질을 생산할 수도 있고 그 단백질이 효과가 있는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생산에 필요한 세포 내 이제 뭐 시그널, 신호라든지 작용 기작 방식을 이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례로 줄기세포나 암세포들. 암세포 죽이는 약물을 연구하고 싶으면은 암세포를 배양해서 약물을 처리해 보면은 죽는지 사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듯이 이제 휴먼 사람의 조직에서 직접 세포를 배양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특정 조직에서 세포를 배양하거나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엠브리오 컬처 아니면 뭐 진스러피 같은 것들을 세포에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유전자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도 보는 거고요. 항체
생산도 이 세포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글리백이라는 항암 치료제가 있어요. 그 항체 치료제인데 세포에서 만든 항체를 이용하는 그런 아이고요. 단백질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동물세포를 키우는 방법은 여기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동물세포를 키워요. 부유, 띄워서 키우거나 아니면은 부착시켜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는 대부분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잘 드세요. 그리고 동물세포로 무엇인가를 생산할 때는 띄워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띄워서 배양을 하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생산할 때 용이하고요. 부착을 하게 되면은 반은 표면적이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거고 반은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포의 표면적이 좁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표면에 부착해서 생산을 하는 세포들은 부착을 시켜서 하고요. 미생물보다 당연히 사이즈는 크고요. 그리고 세포로 이제 생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보통 한 번의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1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감염이 되면은 100%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의 영양 공급이 항상 필요한데요. 그 영양 공급을 이제 배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요. 여러분들 혈액, 피를 이제 블러드를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은 빨갛게 되어 있는 이제 적혈구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고요. 위쪽에 혈청, 맑은 부분이 뜨게 되는데 그 혈청 부분에 여러 가지 항체들하고 이제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 혈청만 분리해서 세포 배양액에 넣어줘서 영양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분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세포를 이용해서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실제 요 사람의 혈청을 얻어서 거기에서 성장 호르몬들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한테 주사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겠죠, 당연히. 동물세포는 이제 플라즈마 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의 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막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세포를 세포 배양액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배양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이러한 용품들을 사용해서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배양하는 다양한 사이즈의 배양조고요. 나중에 학교에 오시면 실험 실습 시간에 한 번씩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배양액이 원래 색깔은 없어요. 색깔은 그냥 투명한 버퍼, 완충액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페놀레드라고 하는 그 pH, 산도와 염기도를 인지하는 시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 빨간색의 색깔을 띠도록 하는 화학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주황색 비스무리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산성이 되면은 노란색 쪽으로 가고요. 염기성이 되면은 적색깔 이런 식으로 변해요. 항상 중성을 유지하도록 이런 플라스크에 배양액을 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서 키우는 경우, 띄어서 키우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붙어서 있는 거, 이건 띄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구분이 됩니다. 실제 세포를 이제 부착시켰을 때, 이거는 이제 헬라셀이라고 자궁경부암 세포예요. 실험을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포 중에 하나고, 이 세포가 처음에 깔았을 때, 부착시켰을 때 이 정도인데,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부착이 돼서 자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포는 암세포이기 때문에 마우스의 쥐한테 찔러 넣으면은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쥐에서 항암물질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세포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뭐 오발이나 아니면은 뭐 브레이스트, 캔서셀, 간, 리버, 뭐 브레인, 콜론, 뭐 대장, 그리고 프로스테이트, 뭐 설비컬, 뭐 다양한 소장, 뭐 세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뭐 항생제 내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암 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암 전이가 억제되느냐 많이 되느냐를 테스트 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목적으로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하게 된 거니까요. 요거는 다양한 세포 중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1세포예요. 직접 원래의 장기에서 분리해낸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기 쥐의 심장에서 분리한 세포고요. 뭐 일반적인 암세포하고 모양이 비슷하죠. 이 세포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2, 3일 된 쥐의 심근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배아줄기 세포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분화하고 있는 그런 세포고요. 이거는 이제 어덜트, 성체 심장의 세포를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심근세포가 성체가 되면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분리해내면은 그대로 이런 막대기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물론 스스로 뜁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이제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그래요. 프라이머리 셀, 제1세포. 간도, 뭐 폐, 여러 군데, 뭐 키드니, 우리 뭐 신장 다 분리를 해서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피세포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심장에 작동하는 어떤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이 독성이 없고 심근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세포를 배양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기능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요거는 실제로 실험실에서 직접 배양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태어난 지 3, 4일 된 2, 3일 쥐의 된 심장을 마우스의 얻어내고 심장에 심장이고요. 실만을 사용해야 쪽파구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심방을 마우스 제거한 심장이에요. 상태의 네오네이터 마우스 하트입니다. 내일 이 심장을 가지고 심근세포를 배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뛰고 있는 심근세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컨디셔닝을 위해서 트립신 버퍼에다가 심장들을 조직을 효소 가지고 24시간 동안 처리를 하면은 조직이 분리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배양을 세포들이 시킬 하나씩 거고요. 빠져나오게 돼요. 내일 이 심장을 심장에서 가지고 심근세포를 분리를 해서 배양을 하면은 태어난 지 3일 된 바닥에 붙게 배치된 심장이 혹시 뛰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마우스의 심근세포 하나 이런 애들 자세히 보면은 꾸물꾸물꾸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심근세포예요. 그래서 줄기세포에서 간세포로도 분화가 되고요. 심장세포로도 분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가 바로 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된 후에는 운명이 결정된 거야. 너의 운명은 심장세포야. 그러면은 심장세포로 분화가 된 다음부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뛰어요. 심장에서 심근세포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각자 뛰다가 조직이 되면은 한 가지 조작에 의해서 전체가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얘는 지금 뛰는 거 보시면은 붙어갖고 동시에 뛰고 있는 거를 또 보시고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포들을 이제 배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세포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하거나 바이러스를 생산하거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물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DC 하나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조금씩 배양해서는 원하는 단백질을 얻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개발한 게
배양 용량을 늘린 거예요. 근데 세포를 배양할 때 조건들, 산소도 필요하고 pH도 맞춰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와 같이 이제 물려놓고 여기가 이제 계속 교반을 하는 교반기예요. 그러면서 회전을 시키고 그 안에서 부유해서 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영양 배지를 계속 넣어주고 한쪽으로는 배지를 빼면서 단백질 생산을 할 수 있게 한 고정형의 형태고요. 여기는 층층이 다 있죠. 이 안에 세포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량으로 세포를 배양하는 하나의 방식이고요. 이제 더 커진 거죠. 이게 세포 배양기예요. 바이오 리액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포 배양 기술의 세미나가 방학 때 굉장히 많아요. 뭐 원하시면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수료증을 받으면은 그런 배양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셀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곳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좀 이제 큰 사이즈의 바이오 리액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가면은 요런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에 한 뭐 100배 사이즈가 되는 것들이 한 100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위로 리터인데요. 36만 리터, 뭐 셀트리온이 19만 리터 정도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세포 배양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그 60mm DC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배양액이 3ml이에요. 3ml. 그리고 요 앞에 하나의 병에 들은 요런 것들 있죠. 요 병 하나가 1리터예요. 1리터. 1000ml. 1리터. 요 정도 규모가 요 한 플라스크 하나에 1리터라고 치면은 뭐 한 400개 있으면은 400리터. 그러니까 36,000리터면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웬만한 주유소의 주유 탱크를 뺨을 치는 사이즈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쪽에 바이오 의약품을 세포로 생산하는 규모로 세계 1위고요. 론자라는 회사, 그리고 뭐 베이거 인겔하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독일의 제약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리고 셀트리온도 꽤 큰 규모로 이런 세포 배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에서 어떠한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앞에 나왔던 리커미넌 DNA, 제조합 DNA를 이 세포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만 골라내서 세포주라는 형태로 세포의 패밀리를 만들고 가족을,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나온 유전자가 확보가 돼야 이런 세포를 만들어서 생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시밀라라는 형태의 의약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바이오시밀라 의약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 바이오시밀라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예요. 바이오시밀라, 생물과 유사한 형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왜 바이오시밀라냐?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똑같은 A 단백질이라고 해도 다 다른 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인슐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슐린이에요. 셀트리온에서 인슐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인슐린은 셀트리온의 인슐린이에요. 왜? 세포주가 다르고 만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로 각각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요 생물 유사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내 거하고 네 거는 똑같은 인슐린이지만 다른 인슐린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성장 호르몬 같은 거를 대량으로 많이 생산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낸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미국 허가를 받고 미국 식약청에 그리고 유럽 EU의 식약청에 허가를 받으면은 새로운 물질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품들은 특허가 끝나고 나면은 카피라는 거를 통해서 똑같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만든 카피약은 너나 나나 별로 구분을 두지 않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라는 누구나 다 만들어도 다 서로 다른 제품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품목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내분비장애, 당뇨병, 외소증, 갑상선 질환, 부신, 신부전이에요. 신장 같은 곳에 관련된 코티코이드, 사이로이드 또는 성장호르몬, 인슐린 이런 것들이 다 이 바이오시밀라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혈우병 치료제, 빈혈증 치료제, 그리고 물질 대사 관련된 이런 유리딘이나 같은 것들도 대부분 이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이런 면에서는 이 부분이 바이오 기술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100만원 주고 사용하던 거를 5만원, 만원이면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다 이제 세포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단백질 의약품, 항체 치료제 비교를 한 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못 알아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단백질 의약품 중에서 매출이 제일 큰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2010년도 한참 됐죠.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니까. 그리고 항암제가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염증 치료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 TNF라고 하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관절염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안티 인플라마토리는 항염증이에요. 항염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증 치료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단백질은 앞에서 나왔던 리스트에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어떠한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게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 예전에는 합성을 하던지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다 세포를 이용해서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자체 생산해서 자신들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의 굴지의 회사들이 삼성한테 생산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준 세포를 받아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2020년까지 어떠한 형태의 약들이 개발이 됐는지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표시를 한 겁니다. 전통 의약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클로로킨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풀 뜯어갖고 그거 이풀저풀 중국의 유명한 한의사분께서 뜯다 보니까 테스트 하다 보니까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특정 성분이 말라리아를 죽이는데 굉장히 효능이 있더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 의약품 계열이에요. 풀 뜯어서 갈아서 아니면은 달여서 그런 것을 약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중에 특정 성분을 화학적으로 이제 합성한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1990년. 요 때부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대에 오면서 바이오 신약, 세포를 가지고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세포주를 생산을 하는 시스템.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왔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이 이제 유전자, 진 베이스드 세라피라고 해서 크리스퍼 카스9, 뭐 유전자 가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바닥이죠. 치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유전자 치료의 한계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약간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이런 식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 기술의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도 봤겠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이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창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의 분야는 조금 일이 힘들 수는 있는데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월급 받고 회사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의약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케미컬 드럭이라고 말을 해요. 합성 의약품. 아직까지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바이올로직스, 아까 바이오 시밀라라고 한 세포에서 만든 그런 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고 한 거, 오리지널 바이올로직스예요. 저거는 이제 어떤 단백질을 유전적으로 변형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고 생명체에서 유래해서 얻어낸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포션이 점점 이쪽으로 커져가고 있죠. 뭐 때문에 가능해졌다? 유전자 재조합하고 세포 배양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시장 매출 규모는 이렇습니다. 유럽이 제일 아직까지는 제일 강하고요. 나머지 중국, 미국, 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쭉 분포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근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생산 공장이 거의 멈춰진 상태예요. 중국은 돌아가긴 하는데 인지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늘 중국은 인해 전술 많은 사람들이 저가의 인건비로 많이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것을 도입한 세포줄을 만들고 최적화된 배양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요. 이 뿅뿅 나오는 게 단백질이 생산된 거예요. 거기서 정제를 하고 정제한 단백질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약으로 해서 팔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삼성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라의 개발 보조 공정이에요. 물론 세포가 개발이 돼야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름 들어서 알지 모르겠는데 삼성의 바이오 로직스라는 거하고 바이오 에픽스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삼성 바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이오 로직스라는 부분이 생산과 관련돼 있는 팀이고요. 바이오 에픽스라는 부분이 새로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뭐 GFP라는 걸 예를 들어갖고 이제 단백질에 생산되는 그런 형태로 변형된 생명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린 프로세스 프로테인이라고 해조류에 있는 형광 물질, 뭐 젤리피쉬라고 하는 해조류죠. 요 아에서 이제 갖고 와서 해파리나 이런 데서 요거를 발견한 일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약간 조작을 했더니 녹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이게 물고기가 평소에는 색깔이 없어요. 그냥 투명한 색깔인데 UV를 쪼여주면은 자외선을 쪼여주면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형광 단백질들이 색을 내게 되죠. 요게 이제 만들어서 팔겠다고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왜냐면 유통을 못해요. 유전자 변형 식물이라 이거를 유통했다가 사람들이 변기에 버렸는데 뭐 강으로 같은 지에서 강에 요런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면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판매 인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여하튼 이것도 가능하게 한 게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변형된 유전자를 세포에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포 배양이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포 배양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했듯이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흥미로운 얘기는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리포트로 제출한 게 바이오 기술 중에서 예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조사해서 발표하셨죠? 발표는 아니고 제출을 하셨죠? 그쵸? 네. 요거 끝나고 질문할 거예요. 네. 그거를 학교에 오면은 각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분씩 네. 매주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20일은 우선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뭐 녹음한 거를 올려서 LMS에서 하든지 아니면 라이브 강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 27일부터 순서대로 김대현 학생이 제출해준 부분이 이제 제조합 DNA 부분이었고, 김준지 학생이 이제 바이오 디젤 관련된 거, 그리고 김동기 학생이 유전자 변형 생물, LMO, 리빙 모디파이드 오가니즘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고요. 김윤수 학생이 이제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뭐 자기가 조사해서 제출해준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PPT로 해주셨으니까 그거 이제 한 사람씩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김유평 학생이 프로폴리스 관련된 거, 자연에서 얻은 특정 물질이죠. 이제 그런 것, 네.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조윤아 학생이 3개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기술인데 광학 의료에 의한 거 아니면 오가노이드라고 그래서 세포를 가지고 마치 조직처럼 조직을 흉내낸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에 실제 항암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잘 적용이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 항암 치료 기술로 광학의료, 오가노이드, 그리고 운동, 모방, 약물. 뭐 약물을 먹으면 마치 운동을 한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고 유명무 학생은 오늘도 접속을 안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출을 안 해주셔서 어떤 주제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27일부터 하면은 6월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나중에 7명까지 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어차피 PPT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뭐 10분 정도면 어떨까 생각해요. 부담이 많이 되실까요? 10분 정도면? 더 길게 해도 상관없어요. 10분에서 30분.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PPT는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순서는 그 순서대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제가 뭐 그 전 수업 시간에 또 명시는 한 명씩 말씀은 드릴게요. 아셨죠? 하기 싫은가 본데? 네. 아무도 답을 안 하는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발표 자료를 보내주셨으니까 다음 주는 우선 첫 발표를 하실 학생이 너무 부담을 가지면은 안 되니까 첫 시간은 김대현 학생이죠. 김대현 학생이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건너뛰고 27일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PPT를 컴퓨터로 하면은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발표하시는 분이 PPT를 공유를 해주시고 발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면은 좋겠지만 말씀을 안 주시면은 제가 뭐 부연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사설을 달고 뭐 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뒤쪽에 제가 바이오 기술이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10대 기술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원래 이 강의가 끝나는 건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놀랄 일. 아직 그 LMS에 제가 그 강의 자료실에 시험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14일 1시에요. 내일 1시에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PDF 파일로 2장이니까 일반 생물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총 동원해서 답안을 찾으셔서 그 파일을 스캔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시건 다음 시간이 20일이니까 한번 보세요. 19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제가 명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물학 지식을 여러 분야 거를 다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생물학 공부를 솔직히 열심히 안 했잖아. 이번 기회에 문제를 푸시면서 좀 한번 찾아보시고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시험 보는 것보다는 쉬우실 거예요. 오픈북 개념이니까 여러분 인터넷 서핑도 하시고 해서 답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보시고 또 질문 주시면은 되고요. 아셨죠? 시험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리포트라고 합시다. 리포트. 시험 문제를 리포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풀어서 주시고요. 아셨죠?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 김우평 학생. 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 혹시 유전자 증폭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의 이름 기억나요? PCR이라는 거 할 때. 아,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 PCR 할 때 이쪽 네. 뭐 센스 쪽, 안티센스 쪽 두 개의 어떤 서열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원하는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아, 프라이머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이머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 프라이머가 거기에 쓰는 거예요. PCR에.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할 때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PCR로 이제 증폭을 하게 되면은 유전자 증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망가면 안 돼. 가지 마세요. 질문 하나씩 다 듣고 가. 다음에 뭐 답을 맞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유나 학생. 웃지 말고. 네. DNA를, 제조합 DNA를 만들었어요. 플라스미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그 플라스미드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박테리아에 집어넣죠. 생각나요? 네. 그거를 무엇이라고 했었어요? 이거 언제 수업했던 내용? 한 달 전에 했죠. 아,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은 타이핑으로 얼른 답을 달아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들은 키가 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형질 전환 이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나요? 윤 학생? 네. 네.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김준기 학생 마이크 좀 열어보세요. 계시면. 네. 네. 그 DNA의 특정한 그 뉴클레오타이드죠. 그 베이스의 서열을 인식해서 DNA를 잘려주는 애가 있었어요. 그 박테리아가 네.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혹시 이름 기억나요? 왜? 이 DNA를 재조합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유전자 서열을 인식해서 절단을 해야만 원하는 곳에 또 접합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DNA 가위. DNA 가위? DNA 가위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는 아예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형태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효소하고 비슷한데 효소의 앞에 두 글자가 붙어. 제한 효소. 좀 생각나죠? 플라스미드 DNA가 됐건 네네. PCR을 통해서 증폭한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됐건 양쪽 끝에 그 제한 요소를 뭐 보통 6개의 유전자 서열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어요. GAA-TTC 뭐 이런 식으로 GG, AT, CC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인식해서 잘리게 되죠. 원래 이 제한 요소는 박테리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효소예요. 누구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동시에 하나의 숙주에 감염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더 세거든요. 증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박테리아가 그 바이러스를 막아야겠죠. 그럼 유일한 방법이 이 제한 요소를 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파괴시켜버리는 그 용도로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때요?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테리아 질환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박테리아나 뭐 균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제 균이라고 하는 거죠, 균. 균에 의한 질환들은 어지간해서는 잘 방어가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방어가 돼요? 균을 뭘로 막을 수 있어요? 이민수 학생? 아는 사람은 글을 남겨주세요. 아니, 알고 있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어렵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어려웠어. 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요즘 내성균주가 너무 많이 생겼어. 슈퍼박테리아. 그렇지. 항생제. 항생제. 맞아요. 항생제가 페니실린이라는 애가 푸른 곰팡이가 만든 거잖아요. 곰팡이가 왜 페니실린을 만들었겠어? 곰팡이도 똑같아요. 미생물이죠. 균도 박테리아도 미생물이에요.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박테리아를 죽여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항생제를 가지고 박테리아를 너무 죽이니까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핍박받던 바이러스들은 증식을 못하고 있었겠죠. 병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워낙 소수라. 근데 사람들이 박테리아를 확 눌러버리니까
항생제 가지고 바이러스가 갑자기 옛날에는 듣도 보다 못한 바이러스들이 요즘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애들은 20년 전에는 바이러스 취급도 못 받던 애들이에요. 병을 안 일으켰어. 근데 요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뭐 물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병균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그 없어진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니까 바이러스들이 또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배운 거 아닌데 김대현 학생 혹시 먹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박테리아들 대장 속에 들어있는 대장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 물어본 것 같아요. 네? 대장 속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들. 요즘 약으로 많이 팔잖아. 나는 4억 개를 먹고 있어. 한 포에. TV에 맨날 선전 나오는데? 헬리코박터요? 헬리코박터는 위에서 암 일으키는 애고. 대장에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대장균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인데 대장 속에 들어있는 균들이 좋은 균도 있고 뭐 나쁜 균도 있고 다 달라요. TV에서 나올 때 그거 선전할 때 대장균이라고 안 하잖아. 대장균을 드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유산균도 하나의 좋은 표현이고 유식하게 영어로 표현해요. 뭘 드세요? 요즘 난리 났잖아. 비만을 없애주는 대사질환 치료 박테리아. 영어로 좀 유식하게 조금. 그러니까 대장균하고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뭘까요? 대장균 먹으라고 안 하잖아. 유산균 먹으라고 하고 그 유산균을 대량으로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약재로 만들어서 알약으로 만들었죠. 그 약에 판매할 때 이름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프로바이오틱스. 다 들어봤잖아.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유산균 드세요 그랬어요. 야쿠르트. 근데 야쿠르트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유산균들은 우유를 가지고 만든 어떤 대장균 중에 일부 형태예요. 발효균이죠. 흔히 말하는 대장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유산균 중에 아니 대장균 중에 이제 좀 좋은 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중에도 드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대장균 먹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똥 드는데 변이 있는데 있는 균들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먹었을 안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있는 균들을 어디서 얻어냈는지 아세요? 그것도 바이오 기술이에요. 그 균들을 어디서 동정했을까요? 균주를 얻어야 균을 증폭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먹일 거 아니야. 내가 힌트 줬어요. 오, 대변? 딩동댕! 맞아요, 대변이에요, 대변. 대변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좋은 균을 얻어서 그 균을 하나하나 균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니아라는 회사에서 뭐 요즘 그 여자 배우 이름이 뭐더라? 뭐 NR 몇 번 해갖고 대사질환을 지방을 분해해주는 대장균에서 선전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제가 바이오니아의 친구 박사가 있는데 똥에서 열심히 찾아갖고 그 중에 하나 찾아낸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포장이 돼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은 대장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장균이
유익균 중에 좋은 균을 뽑아낸 게 바로 그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오케이? 하나 배웠죠? 이건 말이 달라지고 포장을 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런 치료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면역성이 굉장히 좋은 특정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이 있는 사람의 대변을 얻어서 이렇게 개 갖고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접종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항문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장균의 조성이 바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면역 질환이 사라져요. 그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미생물들 간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곰팡이나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균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도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요. 세포가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오케이. 그게 대장균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무슨 질문을 할까? 김동기 학생한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아까 그 유전자를 증폭해 줄 때 우리 몸에서 유전자 복제할 때 사용되는 효소의 이름이 뭐예요? 김동기 학생 너무 무시하는 건가? 미안해. 저기서도 나와요. PCR에서도 나와요. 효소는 효소인데 그 DNA 증폭하는 효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뭘까요? 김동기 학생? 복제 요소요? 복제 효소? 약간 비슷해. 그걸 한문식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복제라고 안 하고 똑같은 거를 합성한다. 중복해서 합성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폴리머레이즈라고 얘기하고요. 한국말로는 중합효소라고 해요. 중합효소.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 하면 DNA 중합효소고요. RNA 폴리머레이즈 하면 RNA 중합효소예요. 그게 DNA 복제효소, RNA 복제효소죠. PCR이 유전자 증폭 고리잖아요. 그러면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에요. 중합 효소에 의한 고리 합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반응을 중합 효소로 반복하면서 유전자를 증폭해내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긴가? 지루했죠, 좀. 그래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한 번씩 억지로라도 질문을 해서 들으니까 좋으네요. 직접 보고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좀 아쉬움이 있고. 혹시 클럽에 가신 분은 없으시죠? 네. 네. 뭐?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생 됐으면 한 번 정도 클럽 가서 놀고 하는 건 아주 저는 추천이에요. 노는 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요즘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때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한 여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 정도 그 이후부터는 자유스럽게 또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것도 또 만끽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올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TV에서 자꾸 나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규명이 안 된 바이러스라 지금 호흡기 질환만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후유증이 되게 심각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기왕이면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서로 조심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혹시 아까 세포 배양이나 아까 퀴즈 푸는 거, 발표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잘 이해 안 된 부분.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톡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그럼 저번에 대면 수업 안 하는데 학교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었던 학생이 누구였지? 모르겠다. 저요. 의평이? 저 아니. 대현이? 저 아니. 어, 네.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게 일단 논의 중이래요. 그게 음, 지금은 아직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참여하는 게 없으면은 기숙사 입사가 아마 조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궁금하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너무 길어서 빨리 끝내고 싶어. 좀 쉬고 싶어요. 난 4시부터 또 수업해야 돼요. 네. 있어요? 김익도 학생? 제가 2시 5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특별한 얘기 안 들어가지고. 했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한 얘기는, 유튜브에 다 지금 라이브로 녹화가 됐으니까, 혹시 궁금하면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잘 지냈냐? 그런 안부 인사했어요. 음, 네. 뭐, 실제 필요한 얘기는 중간 이후에 다 했으니까 지금 다 참여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윤아 학생 뭐 질문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뭐 매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뭐 다들 도망갈 것 같아서 걸어놓고 어디서 주무시고 이럴 것 같아서 4주는 안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문자 나눠주세요. 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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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고요. 특히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